오늘 모임부터는 이제 포럼이라는 용어를 좀 붙여서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9회차 모임이고요. 우리가 다양한 워킹 그룹을 좀 내부적으로 구성해 가고 빌딩해 가고 있는데 그중에 한 분야로 이 모빌리티 분야를 예전부터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라고 한 지가 꽤 됐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오늘 이런 좋은 시간을 갖게 된 걸 되게 반갑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이제 카이스트의 김인희 교수님의 메인 그 발표와 함께 그다음에 송영기 대표님, 그다음에 스프링 클라우드입니다. 그다음에 홍준 모라이 대표님이 이 모빌리티에 대한 얘기를 좀 해. 네, 안녕하세요. 그 카이스트의 대표식 모빌리티 대학원의 김인희라고 합니다. 이 발표는 그 모빌리티에 대해서 제너러티브 AI를 어떻게 융합을 해서 혁신을 이뤄내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본부처 자율주행 과제라고 해서 주관부처가 산업통상자원부, 과기부, 국토부, 문천청 이렇게 해서 그 자율주행을 4단계까지 2027년까지 완성시키겠다라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시작한 프로젝트 대형 과제입니다. 총 사업비가 1조 1천억이나 되는 상당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그 각 주관부처마다 과제 숫자가 저렇게 되어 있고요. 저는 이제 토통부 과제 중에 두 개의 과제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 중소기업, 대기업, 학교, 국책연구기관, 민간 단체에서 이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 이 1조 1천억이면 보통 금액이 아니죠. 이 모빌리티에 대한 특히나 자율주행에 대한 그 기술들 더해서 뭐 기술뿐만 아니고 인프라, 법 제도, 서비스들을 다 아우르고 있는 융합형 자율주행 5 혹은 5 이상의 자율주행 성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올해는 도시 단위 자율주행 그 실증 리딩맵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올해부터 시작해서 선정이 되게 되면 2027년까지 또 총 사업비 450억을 투자해서 자율주행 지금까지는 테스트베드 이런 거에 올려서 자율주행을 테스트하고 했었었는데요. 이번에는 어느 도시 내에 직접 다른 일반 차량과 섞이면서 그 자율주행차를 트레이닝을 하고 성능 실험을 하고 검증도 하고 인증도 하고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리딩맵에서 하게 됩니다. 이토록 이 자율주행에 대한 투자는 엄청나게 크게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이 자율주행이 끝난 이후 2027년 혹은 그 좀 전, 2025년, 2026년 이럴 때 뭔가 또 다른 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빌리티 쪽에서 이 어드밴스 버전의 기술을 한다던가 해야 돼서 어떤 거가 있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결국은 생성형 AI가 이 모빌리티에 또 접목을 하게 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과제를 더 어드밴스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빌리티 산업에 있어서의 그 생성 AI는 여기 리서치 그룹에서 전망하기로는 조정대 숫자 2022년에는 312밀리언 US 달러에서 2,600, 2,700 밀리언 달러 정도 될 것이다라고 10년 후에는 예상할 정도로 이 생성형 AI가 모빌리티에 주는 산업계에 주는 영향력이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생성형 AI는 어떤 거에 활용 사례가 될 수 있을지를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생성형 그 AI 모빌리티 활용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내비게이션 쪽이겠죠. 내비게이션은 기본적으로 이미 되게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긴 했는데 AI 기반으로 해서 더 고급된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뭐 도로가 폐쇄되고 사고되고 교통이 혼잡이 되고 진행 중인 건설 중인 사업 작업이 있고 이런저런 그 실시간 정보를 가져다가 여행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있고 또 차량 디자인이 있겠습니다. 몇 개 그 매개론을 쓰고 스케치를 하면 3D 차량 모델을 자동적으로 생성시켜주게 되죠. 이건 뭐 요즘 그래픽 하는 데서 많이 하고 있는 거니까 충분히 지정 가능성이 있고 또 예측을 해서 유지 보조를 할 수 있게끔 과거 데이터와 차량 센서 능력을 분석해서 유지 관리 요구하는데 그런 사항들을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잠재적인 문제가 있으면 식별해서 어떤 그 사전에 유지 관리 일정을 계획하고 예상치 못한 고장 이런 거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알렉사 시리 같은 건 이미 되게 발전된 기능이죠. 그래서 개인 우선 비서의 역할을 또 제너레이티브 AI가 계속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전망을 하고 또 자동차의 그 모든 제조 공정에서 생성 AI가 어떤 부분을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을 선택해야 되고 순서는 어떤 순서대로 해야 되고 이 모든 일련의 그 작업들을 자동으로 식별해서 프로세스의 정확성을 향상시킬 수도 있겠죠. 그리고 공급망에 있어서도 생성형 AI 운영을 최적화하고 효율성을 개선해서 자동차 산업의 공급망을 또 변화시키는 일을 또 할 수 있을 겁니다. 자동으로 생성된 그런 AI 데이터를 통해서 수요 예측하고 품질 보증하고 경로 추적 같은 것도 당연히 하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품질 관리도 산업 내 품질 관리도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그 생성형 AI의 모빌리티 활용에 있어서 레벨 1의 초기 단계에 보면은
자율주행 그 맵을 좀 생성하는 것을 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학습 데이터 생성하고 있는 거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2D가 아닌 3D 모형을 개발하는 이런 거를 지금 레벨 1 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하고 있는 데가 뭐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잘 눈에 띄는 건 아니지는 않고요. 그 외국에서의 활발한 연구가 이제 일어나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요 가이아 원이라고 해서 여기 지금 보시고 계시는 그림이 이 화면은 익숙한 화면이긴 하지만 전부 다 생성해서 만든 그림입니다. 그 그림을 시간대별로 계속 놓아서 이렇게 비디오를 만들어주는 거죠. 가상환경에서 자율주행 차량을 테스트하기 위해 혹은 트레이닝하기 위해 굉장히 이제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요 첫 번째 화면을 보시면 다 똑같은 화면입니다. 생성 AI가 좋은 점은 똑같은 화면에서 계속 색다른 거를 다른 거를 랜덤하게 생성을 해주기 때문에 이 네 개의 화면이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서로 다른 이 환경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 그 챗GPT 나와서 그 프롬프트 기반으로 한 그 툴, LA 툴이 AI 툴이 많이 되게 바꿔 갖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프롬프트를 놓으면 가면서 나주로 바꿔줘 하면은 이 가상화면이 바뀌게 되고 또 전에 보이지 않던 것도 좀 보여주고 하면 계속 다른 그림을 보여주고 또 예를 들어 뭐 런던의 빨간 2층 버스가 옆에 있게끔 해줘 하면 또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생성을 하게 해주고 이런 것들은 그 제너티브 AI가 아니면 할 수 없었던 일이거든요. 다 실사 한편을 땄어야 됐고 되게 제한적인 그 시나리오밖에 가질 수 없었던 거죠. 근데 AI를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시나리오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We can actually take the same 이건 object data. 그 영상의 퀄리티를 이제 보여드리는 화면인데요. 처음에는 이런 정도의 오리지널 영상을 가지고 있으면 렌더링을 통해서 굉장히 이제 이 실사에 가까운 여러 화면을 이것도 만들어진 화면입니다. 생성해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보는 화면은 2D인데 3D로 변형해주는 이런 기술도 제너레이티브 AI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레벨 1이 단계를 하게 되고 레벨 2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이런 통신이 되게 이제 중요하게 되겠죠. 이 클라우드와 5G 통신을 활용해서 최적 경로를 탐색하고 그리고 위험한 상황을 예측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상황하고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자율주행 차량이 되게 되면 차 안에서 뭔가를 하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그 음성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인포테인먼트가 굉장히 중요한 산업으로 발전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또 안전해야 하니까 지역적인 단계가 또 필요합니다. 영상 데이터를 보강하는 거 보강이라는 말은 결국은 제너레이티브 AI로 생성을 해야 되는 면이 있으니까요. 교통 흐름을 예측하고 모니터링하는 거, 또 공조는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일반 교통에 대한 경로도 최적화시켜주는 거가 온갖 데이터를 모아서 어떤 교통 경로를 생성해주는 제너레이티브 AI가 또 그래서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거죠. 이를 위해서 이제 파이스 같은 경우는 저번에 제가 발표도 했지만 다시 한번 리콜을 해드리면 캠퍼스 내에 여러 테스트 베드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테스트 베드가 캠퍼스 내에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초소형 전기 자동차 10개, 자율주행 2기, 자율주행차 2기가 캠퍼스에는 계속 돌아다니면서 주행을 하고 있고, LTE와 와이파이 통신 장비를 가지고 있고, 에지 디바이스로 인프라스트럭처와 자동차 간의 데이터가 교환이 될 때, 많은 부분을 처리를 에지 디바이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센서는 비선 센서뿐만 아니라 라이더, 레이저 이런 것들이 인프라스트럭처 안에 다 달려 있어서 또 자동차와 자동차 간의 통신, 자동차와 인프라스트럭처 간의 통신을 할 수 있게끔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랫폼을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테스트 베드를 캠퍼스에 만들어 놓으면 이런 식의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응용지역을 일부러 만들어 놓고요. 이 두 개의 자율주행 차량이 이제 또 3주 교차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게 서로 통신을 못하도록 응용지역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위에서 카메라가 이 상황을 다 보고 있으면서 누가 먼저 가야 할지, 누가 서야 할지를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자동차가 서고 셔틀버스는 지나가고 그런 다음에 이 차가 이제 갈 수 있게끔 명령을 내리는 걸 인프라스트럭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 화면에서는 트레이닝을 하고 하는 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결국은 가상에서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제너레이티브 AI가 가상 환경을 계속 만들어준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게 만들어진 가상 화면이나 우리 학교를 가상 환경으로 만들어낸 건데요. 안전하게 이런 보행자들에 대한 행태, 보행자와 자율주행 간의 인터랙션을 가상 환경에서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최근에는 킥보드로 지금 사람들이 너무 교통사고가 많이 나니까 파이스트 캠퍼스 안에서 이런 킥보드를 타고 이 킥보드가 가상 환경에서 싱킹이 됩니다. 싱킹이 되면 아까 보셨던 그 응용지역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렇게 자율주행차가 들어오면 인프라스트럭처가 가이던스 시스템이 없으면 사고가 나고 가이던스 시스템이 있게 되면 그 자율주행 차량한테 명령을 주어서 먼저 서게 하고 지나가게 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발전 방향을 보면은 이것도 좀 보시는 화면이실 텐데요. 여기 오른쪽 화면이 진짜 화면이고요. 이거 렌더링 화면이 왼쪽 가상의 화면입니다. 가상 환경 내의 화면입니다. 이 가상 환경을 이렇게 만들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너레이티브 AI를 통해서 이런 주어는 날릴 필요도 없이 사진 몇 장만 가지고 있으면 이런 3D 모델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연구들 계속 수행 중에 있고요. 그런 다음 이 메타버스 환경을 만들어서 그 실험 환경 조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가 날 법한 데이터를 모으는 데는 메타버스 환경이 가장 좋죠. 왜냐하면 물리적인 독촉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생성형 AI에서도 필요한 이유는 가상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도 필요한 이유이지만 환경을 만들어낸 후에 자율주행 차량을 트레이닝하는 데 있어서 사고가 날 법한 환경, 시나리오를 수도 없이 만들어서 트레이닝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실제 자율주행 차량이 도로를 달릴 때 사고가 날 법한 상황을 대응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율주행 차를 컨트롤을 하고 하는 거가 할 수 있게 하려면 결국은 그런 메타버스 환경을 활용하는 게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성형 AI에서 어떤 산업적인 효과가 있을지를 생각해 보면 자동차 부분의 생성형 AI는 당연한 거죠. 지금 좀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어떤 시뮬레이션 그리고 시나리오를 다양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점이 있고 또 스마트 모빌리티 쪽으로 넘어가면 보다 효율적이고 편리하고 그 친환경적인 그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에 이 제너레이티브 AI가 기여를 할 거면 실시간 데이터 예측하고 분석하고 또 교통 흐름과 경로를 최적화하고 하는 것들은 이런 스마트 모빌리티 이 분야에서 AI가 주는 그 효과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몰입형 엔터테인먼트 차 안에서 승객이 어떤 경험을 할 것인지 사용자의 그 기분, 뭐 선호도,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경험을 맞춤화시킨 다음 독특한 운전자 경험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 그리고 이 다양한 자동차 산업 과제를 제네레이티브 AI를 통해서 이제 해결을 해서 이제 사회적인 영향을 기여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친환경 차량을 생성하고 그리고 탄소 배출 그리고 환경 영향을 줄이는 데도 큰 도움이 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모든 그 프로세스를 자동화시키고 하는 데 있어서 그 생성 AI가 그 기능을 할 테니까. 뭐 이런 생산 AI는 그 자동차 산업을 다시 재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혁신적인 그 가능성이랑 지속 가능한 발전에 따라 새로운 시대를 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라도 우리 협회를 통해서라도 이런 모빌리티 쪽 그리고 AI 생성형 AI 특히 이거를 이제 필두로 해서 이게 좋은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좋은 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툴을 잘 모빌리티 쪽에 활용해서 이 산업에도 기여하고 이바지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계획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있으실 텐데요. 같이 입을 모아 무릎을 맞대고 좀 머리를 모아서 좋은 프로젝트를 발굴해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두 번째 발표는 글로벌 OEM의 그 젠 AI 플러스 자율주행 적용 동향에 대해서 송영기 대표님. 이제 생성형 AI를 완성차 업체들이 어떻게 쓰고 있을까? 뭐 이런 관점이고요. 저희가 뭐 자율주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자율주행에는 좀 포커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대략적으로 생성형 AI를 이제 그 자동차 업체들, 완성차 업체들이 쓰는 걸 보면 이게 소프트웨어 디파인 비이클로 되면서 여러 가지 그 자동차의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생성형 AI를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을 많이들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자동차이다 보니 ASB로 가는 동안에 그 경로에 대한 거를 지정하고 경로를 가면서 중간에 생성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터랙션들, 예를 들면 그게 뭐 쇼핑이 될 수도 있고 또 온디맨드 서비스와 관련되어 있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방법으로 젠 AI를 검토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어떤 컨텐츠를 생성하는 겁니다. 좀 전에 이제 김민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중에 대표적인 예가 이 가상 데이터를 생성하는 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도요타는 상당히 또 참신하게 그 생성형 AI를 이용하고 있고요. 먼저 이제 테슬라도 이 생성형 AI를 쓰고 있습니다. 특히 잘 아시는 것처럼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율주행을 카메라로만 하는 기업인데 어떻게 그 차선에 대한 정보들을 네트워크로 만들고 또 맵레스하게 만들어낼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에 이 생성형 AI를 쓰고 있는데 2023년 테슬라 테크데이 때 이제 발표했던 내용이고요. 촘촘하게 도로에 차선에 대한 네트워크들을 설계하고 또 예측하고 또 주행할 때 차가 예측 주행을 하기 위해서 만들고 있는데 월스앤 토큰 방식으로 특히 이제 도시명 주행할 때 저 레인 네트워크에 대한 걸 생성하는 방법으로 많이들 지금 테슬라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기술적으로 디테일한 내용들을 설명하는 건 아니고 테슬라가 이렇게 생성형 AI를 자율주행의 차선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우리 그 김민희 교수님이 이제 웨이브라고 하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상당히 많은 투자를 받았던 기업이고 영국에 있죠. 이 업체도 자율주행을 카메라만으로 하는 아주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앞으로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앞으로 들을 수 있는 이름인데요.
정말 리얼리스틱하게 세계 최초로 가이아 1이라고 하는 모델을 통해서 자율주행을 하고 있고, 실제 비디오나 텍스트, 액션 플랜과 관련된 걸 가지고 다양한 가상화 데이터를 생성한다는 측면에서 다른 업체들이랑 완전히 이제 차별화되어 있는 기업이고, 그러니까 이제 예측 불가능한, 우리가 그걸 엣지 케이스라고 하는데요. 그런 엣지 케이스에 대한 프레딕션과 컨트롤을 같이 수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데 굉장히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뭐 여러 논문을 통해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홈페이지에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어레이를 만들어서 검증을 해서 해봤더니 기존보다 상당히 좋아졌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고도화시키기 위한 가상화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데 훨씬 더 현실적으로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도요타는 좀 다르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저는 차량 스타일리스트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 자동차 설계하면 가장 문제가 이제 그 디자인을 만들고 나서 기구들 사이의 어떤 융합에 대한 관계, 또 제한 조건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에 대한 문제, 또 재료를 플라스틱을 쓰는 경우도 있고 금속을 쓰는 경우도 있고, 뭐 이게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 디자이너가 다 알고 풀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부분에 이 도요타가 TIR을 통해서 차량 디자인에 이용되고 있다는 게 상당히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생성 AI 기술을 가지고 도요타가 차량 설계할 때 이용하고 있는 업체고, 보시면은 에어로 다이내믹스와 관련된 이런 옵티마이제이션 같은 경우에 원래 디자이너가 이걸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인데, 이런 거를 실제 설계 단계에서부터 적용해가지고 여러 가지 설계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있다. 이런 것이 이제 도요타가 굉장히 재밌게 또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아 자동차는 이번에 그 EV 테크 데이 때 뭐 지난주에 발표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뭐 나오지는 않지만 생성형 AI 업체하고 기업이랑 AI 비서를 만들겠다,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성차 업체는 이 생성형 AI를 가지고 어떻게 개인 비서화를 시킬 것인가, 이 부분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화를 한다거나 충전, 엔터테인먼트, 긴급 상황에서 지원을 받는, 도움을 받는 그런 AI 비서를 생성형 AI로 만들겠다, 이런 것들은 이제 곧 기아 자동차는 적용할 걸로 보입니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완성차 업체에서 쭉 하고 있는 내용이어서, 또 제가 여기 설명된 것 중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아마존이라고 하는 업체가 클라우드 기반으로 생성형 AI를 완성차 업체에서 제공하는 그 서비스를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차 업체들이 아마존에 이 생성형 AI를 가지고 자동차에 적용하는 니즈에 대한 거를 요청하면 아마존에서 직접 이런 것들을 생성형 AI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먼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오늘 보셨던 것처럼 완성차 업체들이 이런 생성형 AI를 차량의 어떤 그 감성적인 측면이나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지금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저도 뭐 시간이 없었지만 찾아보니까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예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미래 모빌리티를 위한 디지털 트윈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이제 제너레이티브 AI를 좀 포커스를 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 젠 AI 자체도 젠 AI랑 굉장히 이제 관련이 있는 이제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젠 AI를 통해서 이런 디지털 트윈을 구성할 수도 있고, 혹은 애초에 제너레이티브 AI를 학습시키기 위해서도 이 디지털 트윈이 사용이 된다거나, 혹은 이제 젠 AI가 어떻게 보면 개발됐을 때 이 테스트를 바로 필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디지털 트윈에서 테스트할 수 있기 때문에 젠 AI랑 그 디지털 트윈이 굉장히 이제 연관이 있다고 봐서 이렇게 주제를 잡았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그 플로우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미래 모빌리티 테스트의 글로벌 트렌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 장에서는 저희가 미래 모빌리티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자율주행, 뭐 UAL, 혹은 이제 로보틱스나 자율운항 선박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것들은 결국에는 이제 필드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테스트가 되게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이런 미래 모빌리티에 대해서 기대하는 점 자체가 뭐 에이다스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간단히 길 따라가는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 사실 이런 복잡한 시뮬레이션은 필요가 없는데,
저희가 요구하는 그 상황 자체가 워낙 높다 보니까 필드에서 테스트를 다 하기가 불가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이제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션이랑 관련된 연구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들이 다 시뮬레이션 관련된 협회들이나 뭐 그런 규정 같은 것들인데 뭐 다들 아시는 뭐 아sam부터 시작해서 모델리카, 뭐 ISO, 뭐 오토사, SA, UNEC 등처럼 굉장히 이제 다양한 규정들이 생겨나고 있고 이 규정들 안에 다 살펴보면 시뮬레이션으로 테스트를 해야 되는 그런 항목들이 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이제 글로벌 트렌드를 보면 뭐 UNR 167, UNR 167 같은 경우는 제가 뒤로 잠깐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실제 메르세데스 벤츠가 유럽에서 레벨 3 인증을 받을 때 이 UNR 157 기반으로 이제 세계 최초로 레벨 3 인정을 받았는데 여기 안에는 이제 시뮬레이션 테스트가 꼭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이제 UNC 브리메드라든지 UNSO 혹은 뭐 ISO의 뭐 3450 시리즈 그래서 3450, 1, 2, 3, 4가 있는데 이 시리즈에 다 시뮬레이션 테스트가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시뮬레이션 테스트라는 거는 뭐 단순히 가상화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 가상화된 이 객체들이 실제 비클이랑 굉장히 동일해야 되는 결국 디지털 트윈화 돼야 하는 그런 과정들이 깔려 있습니다. 네. 여기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 자체도 UNR 157 기반으로 이제 그 테스트를 통과했고 레벨 3를 인정받았는데 여기에 다 시뮬레이션 관련된 내용들이 많고 그리고 시스템의 성능 한계를 다루는 이 ISO의 소티프 같은 경우에도 이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화면처럼 기본적으로 소티프 활동이라는 것 자체가 그 노ൺ 세이프 시나리오 영역을 늘려나가는 건데 이 늘려나가는 그 과정 중에서도 사실 시뮬레이터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랜덤한 시나리오를 돌려보기도 하고 위험한 시나리오를 찾아서 노ൺ 세이프 시나리오를 변경시켜야 되는데 결국에 이건 다 디지털 트윈 환경에서만 할 수 있는 활동들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소프트 활동들도 이 디지털 트윈 환경과 관련이 많고 결국에는 이레몰비리티라고 하는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다른 플랫폼들도 결국에는 이런 디지털 트윈 상황에서 테스트를 해야 되는 방향으로 지금 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글로벌 트렌드를 설명드렸고, 그때 설명드리면서는 미래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트윈과 좀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관계가 점점 형성되고 있다. 그 설명을 드렸고, 그거 이외에 그럼 디지털 트윈의 중요성이 뭐가 있을까?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학습 데이터 측면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보시면 이제 환경만, 그 환경 정보, 뭐, 비 조건이라든지, 뭐, 안개 정보, 혹은 뭐, 비가 오는지, 뭐, 구름이 많이 끼는지, 이런 정보만 다 달라지고, 시나리오는 동일한 형태로 지금 데이터셋을 모두가 생성을 할 수 있는데, 결국 제너레이티브 AI도 이제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왼쪽과 같은 베이스 이런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디지털 트윈 환경으로 구성을 하려면 제너레이티브 AI가 이렇게 학습을 해서 더 좋은 이제 시나리오라든지 3D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역시 더 트윈 환경이 있어야 그런 Gen AI 같은 것도 학습이 되고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그 데이터셋을 생성하는 그런 과정들을 간단히 보여드린 건데 보시는 것처럼 이 장면 하나를 고정해놓고 날씨를 막 바꿔가면서 로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스매시 세그멘테이션 같은 데이터를 이렇게 생성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디지털 트윈 환경에서의 가상 시나리오를 간단하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저희 사례를 간단히 갖고 왔는데 저희도 이제 시뮬레이터를 개발하는 회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디지털 트윈 환경에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런 52만 프레임의 760만 개 파일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이게 10테라 정도 되는데 사실 이거 만드는데 필드에서 이걸 데이터를 취득해서 만들려고 하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애초에 다들 아시는 것처럼 데이터 어노테이션 할 때 휴먼 에러가 들어가기 때문에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시뮬레이터로 만들면 이런 디지털 트윈 환경으로 만들면 굉장히 단기간 안에 다양한 데이터를 빠르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좀 알고리즘 테스트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결국 제너레이티브 AI도 개발되면 바로 필드에 투입되는 건 사실 좀 많이 어려울 거라고 저는 봅니다. 결국에는 안전하게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걸쳐서 제너레이티브 AI가 만들어진 알고리즘도 어느 정도 안정적이다. 했을 때 필드에 나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자동차 쪽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 ADAS나 AV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이런 플로우를 따라서 테스트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 테스트, 필 테스트, 버추얼 ECU 테스트 통해서 빌 테스트
물론 뭐 중간중간 다른 테스트가 더 있을 수 있는데, 이건 저희가 이제 저희 사례를 갖고 오다 보니까 이렇게만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3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다 아시는 것처럼 소프트웨어 인도 루트 시스템이어서 오른쪽과 같이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모델 베이스로 알고리즘을 만들면 디지털 트윈 환경에서 왼쪽과 같이 이제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막 만들어진 알고리즘을 바로바로 이제 디지털 트윈 환경, 그러니까 진짜 실차와 동일한 환경에서 테스트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빠르고 안정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테스트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올해 그 왼쪽에 보이시는 인베디드 모드처럼 그 모델 기반의 데이터를 뭐 C++ 뭐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인베디드 바로 코드를 넣는 그런 과정들을 거칩니다. 그래서 프로세서 인도부터 필 테스트를 이렇게 거치게 되고 보시는 것처럼 여기 가상 시뮬레이터나 이 실제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이 이슈를 바로 다이렉트 돌려서 테스트하면서 진짜 차량에 들어가는 코드랑 인터페이스도 다 인터페이스 다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을 보고 많은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필 테스트입니다. 할 수 있고, 네, 오른쪽도 이제 다른 인베디드 보드를 통해서 이렇게 테스트하시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테스트가 되면, 요즘에 추세 자체가 이 단순히 환경이나 센서 같은 것만 그 디지털 트윈화 하는 게 아니라 차량에 들어가는 이슈도 이 버추얼화, 결국에 버추얼 이슈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런 이슈도 이제 디지털 트윈화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버추얼 이슈를 통해서 클라우드에 업로드하고, 아까 이제 그 여러 가지 테스트들을 클라우드 상에서 굉장히 빠르게 한 다음에 결과를 뽑아내는 형식으로 현재 지금 트렌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뭐 영상을 소개를 드리면 이제 사용자가 이제 테스트하고자 하는 시나리오를 올려서 이 테스트 케이스를 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테스트를 하는데 버추얼 이슈를 올려서 테스트하는 거죠. 테스트를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오른쪽이 이제 그 디지털 트윈 환경이라고 하면 왼쪽은 이제 사용자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환경에서 테스트하고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많은 테스트 케이스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녹색은 다 성공한 케이스이고 빨간색은 실패한 케이스인데 실패한 케이스는 이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영상 비디오로 실패 케이스를 보실 수 있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 로그를 다운받아서 이렇게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것까지 하는 형식으로 이제 개발 트렌드가 가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어느 정도 버추얼 테스트가 끝났으면 이제 필드로 나와야 되는데 이 필드에서도 바로 이제 퍼블릭 로드에서 그 알고리즘 디플로이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KCT나 MCT 같은 그런 프로빙 그라운드에서 자율주행 테스트를 하게 되고 그때도 주변 차량을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시뮬레이터를 같이 사용해서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보시면 앞에는 이제 지금 실제 차량 windsshield에는 차량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시뮬레이터에서는 차량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시뮬레이터에서는 이러한 데이터를 실제 자율주행 알고리즘에 넣어주면서 자율주행차 입장에서는 진짜 자율주행 주변에 차량이 있는 것처럼 테스트할 수 있도록 이런 디지털 트윈 시스템이 갖춰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주로 이제 자율주행 쪽으로 미래 모빌리티를 좀 소개를 드렸는데 사실 다 아시는 것처럼 미래 모빌리티라고 하면 자율주행 차뿐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일본 지역도 지금 진짜 트윈화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실내 로봇 테스트 같은 경우도 많아서 이러한 혈세 별만항이라든지 혹은 뭐 항공기를 위한 이제 북미의 이제 특정 그 공항 혹은 뭐 저희가 군에서도 이제 미래 모빌리티를 진짜 차세대 전략 무기로 보고 있어서 훈련장에서도 이런 이제 디지털 트윈화해서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무인 체계들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혹은 뭐 제주도나 혹은 저희는 지금 현재 마리타임이라고 해서 해상 환경에서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거라든지 혹은 뭐 우리나라 말고 북미에 있는 케이스죠. 이제 미시건의 이제 MCT랑도 지금 이런 식으로 디지털 트윈화해서 여러 가지 모빌리티 테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저희가 그 군용으로 테스트하는 것들이고, 보시는 것처럼, 사실 이렇게 미끄러진 테스트를 진짜 실제 이런 무인 장비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뮬레이터나 디지털 트윈 환경을 많이 쓰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리얼리스틱하게 이제 날씨나 여러 가지 환경들을 바꿔서 테스트할 수 있음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너레이티브 AI가 이런 데이터를 받아들여서 더 훌륭한 그런 환경을 만들거나, 성능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뭐 항공 분야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실제 이 UAM 기체가 있기 전까지는 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시뮬레이션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게 리얼리스틱한 환경을 테스트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아실 수 있고요.
뭐 편박 상황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되게 아슬아슬한 이런 테스트 같은 경우에도 디지털 트윈 환경에서 이제 굉장히 많이 만들어 보면서 뭐 충돌 테스트도 해보면서 여러 가지를 좀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장인데 디지털 트윈 발전 가능성이라고 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저희가 KCT 기상대학 시설을 이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뭐 실제 화면이 아니신 것처럼 보실 수 있겠지만 이건 이제 다 저희 시뮬레이션에서 돌아가는 이제 환경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리얼리스틱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상대학 시설을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환경에서 이제 테스트를 점점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필드랑 이제 실제랑 이제 가상 사이에 굉장히 갭이 좁아지면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가상 환경에서 디지털 트윈 환경에서 테스트를 많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러한 디지털 트윈 환경 렌더링 기술이 제너레이티브 AI가 만난다고 하면 더 많은 시나리오, 더 리얼리스틱한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이제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그럼 토론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빌리티가 이제 일상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로봇이라는 수단, 그리고 이동 수단, 고령화라든가, 그 다음에 에너지 효율 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기반 기술도 좋아지고 또 신규 산업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모빌리티는 갈 수밖에 없는 큰 산업인데, 큰 허들이 있죠.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틀릴 수도 있지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빌리티라는 건 다이나믹스기 때문에 시나리오가 무한대예요. 그래서 작년에 1년 동안 우리 모빌리티 전문가들하고 학교에서 모임을 좀 만들어서 계속 토론을 많이 했었습니다. 퓨처 모빌리티라는 주제로. 결론은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스 케이스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전문가들이. 그래서 유스 케이스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것으로부터 출발을 한다라고 합니다. 즉, 되게 협소하고 제한적인 접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자율은 영구적으로 불가능한 거지만 한다면 기차처럼 완전히 통제가 가능한 가장 통제가 안 되는 게 사람이거든요. 사람까지도 어느 정도 제한을 하거나 승인된 이런 경우 아니고서는 이게 되게 어려운 겁니다. 그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거고, 그러면 그거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것들이 가능한지를 이걸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고, 그 상상한 걸 구현하는 것도 비용과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해결책이 생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저기 김인혜 교수님 발표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는데 지금 자율주행을 하지만 그 다음에 큰 아젠다로 생성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생성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이유일 거고 그래서 이 모빌리티가 갖고 있는 한계와 특징과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다이나믹스, 현장에서 어떻게 이게 발생이 예측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근데 거기에 또 규칙이 있어요. 이거는 정말 그쵸? 차로도 있고 또 사고가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윤리적 문제, 안전 문제, 인명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다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정 정도 이상의 어떤 규제 같은 이런 것들이 또 반영이 돼야 되는 그래서 생성을 통해서 생성의 한계 또한 생성의 잠재력을 구현해 보기 참 좋은 도메인이다. 그리고 이것이 결합이 돼서 거기에 설득 가능한 솔루션이 나온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미래가 되게 발전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 또 많은 전문가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전문가 말씀을 저는 비전문가고요. 진짜 전문가 김의진 아주대 교수님 총평 또는 본인 하신 생성 얘기 들으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선 송소영 교수님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저도 전적으로 송소영 교수님 그래요? 의견에 동감하는 바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 모빌리티라는 게 가장 중요한 특성이 동적 특성이고요. 그 동적 특성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이 모빌리티를 다루기에 가장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 제가 바라보고 있는 것 중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지역적 특성인데요. 우리가 뭐 리저널 혹은 로컬 컨텍스트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이 사실
이 산업화 측면에서 우리가 모빌리티를 바라볼 때 되게 큰 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데이터로 학습한 자율주행차가 과연 음, 한국에서 제대로 운행될 수 있을까요? 음, 제가 알기로는 전문가들이 다 그걸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정말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레벨 3, 4, 5의 정말 완벽한 자율주행에서는 반드시 로컬 컨텍스트가 잘 반영된 데이터가 생성되고 그것들을 잘 학습한 그런 모델들이 개발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모든 지역의 그 로컬 컨텍스트를 다 한 회사가 다 독점해서 담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지금 회사가 가장 좋은 기술을 가지고 뭐 디지털 트윈이든 생성형 AI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이 로컬 컨텍스트를 담을 수 있는 건 결국 국내 기업들이 훨씬 더 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산업적으로도 되게 이제 발전 가능성이 큰 그런 분야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제가 이제 드는 생각은 아까 이제 모라의 발표에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 이 생성형 AI를 모빌리티 산업에 활용하는 거에 있어서 디지털 트윈과의 연결성을 떼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많은 활용들이 있겠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활용은 이 생성형 AI를 통해서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없는 자료를 얻어서 그 자료에 대한 학습을 진행하는 게 가장 핵심 목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자율주행 차량의 사고 상황이 가장 대표적이긴 하지만, 미래 UAM이나 아니면 새로운 신교통수단이 도입됐을 때, 그 수단에 따라서 우리의 비헤이비어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제 모델링 하는 데도 있어서 그런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는 게 핵심이 될 텐데, 그런 관점에서 디지털 트윈이 되게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지금의 디지털 트윈은 조금 더 시각적으로 혹은 시각적으로 그럴듯해 보이는 디지털 트윈을 만드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이미 너무 지금 모라의 발표에서 봤지만 너무 훌륭한 디지털 트윈들이 이미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제 비주얼한 디지털 트윈이 아니고 비헤이비어럴한 정말 사람들의 행동과 행태를 잘 묘사해낼 수 있는 그런 디지털 트윈이 구축되는 게 이제 다음 단계 디지털 트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 그 이제 해결해야 될 갭이 남아 있고요. 그래서 그 갭들을 이제 잘 해결할 수 있는 조금 더 현실적인 행태를 묘사하는 그런 디지털 트윈을 만드는 거가 이제 앞으로 남은 그 산업적 측면에서 네, 남은 그 발전 가능성이 있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영기 대표님도 그렇고 다양한 이제 그 활용 사례들을 설명해 주셔가지고 저도 너무 재미있게 들었고 이제 각각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또 국내 기업들이 국내 컨텍스트에 맞는 그런 다양한 산업 아이템들을 잘 발굴해 주시길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그냥 토론 마치겠습니다. 네, 생성형 AI의 목표가 확률 분포를 결국 추정하는 건데 저희 교통수요 예측도 이제 그걸 수학적으로 정의하면 확률 분포 추정 문제로 이제 환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모빌리티에서 수집되는 다양한 빅데이터들을 잘 융합을 해서 그거를 활용해서 교통수요 예측을 할 수 있는 확률 분포를 추정하는 그런 생성형 AI를 만드는 것을 주로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 대표님 뭐 질문이나 의견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 교통에 그걸 할 때 이게 그 세 가지 요소를 조금 이제 그 갖춰야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 자동차가 운행을 하거나 할 때 그 주변 환경을 텍스트하는 게 첫 번째 방법 같아요. 그게 이제 그 머신러닝 이런 방법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빨리 받아들이고 반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그거는 지금 그 생성 AI를 안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큰 문제 없이 될 수 있는 부분 같아요. 기술적인 수준에서 보면은.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제가 처음에 발표되었던 그 카이스트 교수님 발표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 부분인데 예측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상황 예측 능력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그 상황 예측 능력이 없으면은 액시던트가 일어날 때, 사고가 날 때의 그 가능성에 대한 걸 예측을 못 하는데 이미 생성 AI로 상황 예측을 해놓은 상태라 그러면 그걸 체계적으로 방어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보십니다. 세 번째로 보면 이 두 가지가 결합을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결합하는 방식으로서의 데이터, 그러니까 베이스 데이터, 그리고 그 위치 데이터든 안 그러면 뭐 지기 데이터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결합시킬 수 있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날 것 같아서 근데 이 데이터가 정교해지면 정교해질수록 오히려 그이 그 뭐 생성 AI를 통한 또는 예측이 들어가기만 한다 그러면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자율주행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김인혜 교수님이 좀 출장 중이셔가지고, 오늘은 또 가볍게 좀 한다는 의미도, 첫 시작을 한다는 의미도 있어서, 공공 쪽에 그 생성이 붙는, AI가 붙는 사례에 대한 연구 우수 사례가 있는데, 정말 안 붙는 분야가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리고 아직까지 비용과 투자로 했던 것들은 이 생성이 붙으면서 훨씬 다양해지고, 풍성해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전개할 수 있는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 이 생성 AI가 AI의 또 다른 하나의 그 현상이 아니라 정말 큰 그 변화를 이끌고 또는 변화를 전환하는 그런 게임 체인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오늘은 요 정도 해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모임에 다시 한번 뵙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